안녕하세요.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요즘은 40대도 한창 나이라고 하잖아요. 아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30대 후반이면 아직 인생을 모를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40년 가까이 살면서 인생의 진리 정도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특히 사람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른다는 건데요. 지금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게 언제까지고 영원하지 않고 또 반대로 낮은 위치에 있어도 언젠가 그게 뒤바뀔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그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된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누굴 만나도 겸손하게 예의를 지켜 대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제 지난날을 고백하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39년 동안 살아온 스토리를 공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부모님이 저를 정말 공주 다루듯 키워주셨어요. 옷도 항상 좋은 것만 입혀주시고 먹는 것도 늘 비싸고 좋은 것만 해주셨고요. 정말 아무런 걱정거리 하나 없이 밝고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는 당시 사업을 하셨었는데 지방에 있는 거래처를 다녀오시던 길에 사고가 나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빠의 장례식 날 엄마를 비롯해 모든 가족들이 다 땀을 치고 오는데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아빠가 없다는 게 뭔지 장례식이라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서럽게 소리내어 오는 친척들의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렇게 아빠의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엄마와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엄마는 밝고 가정적인 분이었지만 남편의 죽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여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까지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세상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혈혈단신 고아가 됐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저는 친척집의 전전함에 살았어요. 친척들이라고 부모 없는 아이를 제대로 키워줄 리가 없었죠. 여러 친척집들을 오가다가 이모집에서 살게 됐네요. 그때 이모집에는 저랑 동갑인 여자 사촌이 있었어요. 둘이 동갑이다 보니 서로 싸우고 부딪히는 일이 많았죠. 하루는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 있었는데 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선물해준 인형이라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인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마음에 눈물도 나고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진 것 같아 엉엉 울면서 찾았어요. 그 순간 동갑인 사촌이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그렇게 찾던 그 인형을 손에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알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인형을 가져간 사촌과 막 싸웠어요. 저는 제 걸 왜 마음대로 가져가냐고 했고 사촌은 우리 집에 있는 거니 당연히 자기 거라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싸우는 걸 본 이모는 제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저도 억울하고 분해서 막 대들었어요. 이모는 왜 맨날 나만 때려?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제가 먼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인형 가져간 거란 말이야. 제 잘못인데 이모는 왜 나만 혼내? 어차피 그냥 인형인데 아무나 갖고 놀면 어때서? 별것도 아닌 일로 둘이 왜 싸우냔 말이야. 저거 엄마가 나한테 사준 인형이야. 나만 가지고 놀라고 엄마가 선물해준 거 제가 마음대로 뺏어간 거라고. 그래, 알았다.
네 인형 맞아. 네 인형 맞으니까 너 혼자 실컷 가지고 놀아. 이모는 잘못을 한 본인 딸이 아니라 저를 혼냈어요. 혼난 건 억울하고 분했지만 엄마가 선물해준 소중한 인형을 찾았다는 게 정말 기뻤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모가 저를 데리고 말없이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한참 갔는데 가면서 제가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택시는 어느 성당 앞에 도착했어요. 그러더니 이모가 제 손을 잡고 택시에서 내렸죠. 이모,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멀리까진 왜 왔어? 주희야, 너한텐 미안한데 이모가 더는 못하겠어. 내 동생 핏줄이 여기저기 떠드는 거 불쌍해서 데려왔는데 이모가 너무 힘들다. 너랑 내 딸이랑 싸우는 거 보는 것도 지쳤고 솔직히 우리 형편에 너까지 키울 수도 없고. 이모 왜 그래? 내가 어제 인형 가지고 미연이랑 싸워서 그래? 이모,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모가 지쳤다는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나를 버리겠다는 말인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눈치밥을 워낙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그런 건 딱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비웠죠. 잘못했다고 해야만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이모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냉정했습니다. 주희야, 이모는 진짜 할 만큼 했어. 앞으로 커가면서 이모 미워해도 좋고 욕해도 좋아. 근데 어쩌겠니? 내 딸도 아닌 널 더는 키울 수가 없는데. 미안하다. 여기 성당에 계신 좋은 분들이 너 잘 돌봐주실 거야. 건강하게 잘 지내. 그 말만을 남기고 이모는 타고 온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모에게도 버림받은 저는 그 성당 앞에서 그냥 말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모에게까지 버림받은 게 제 7살 때 일이에요. 그 후로 저는 그 성당에 있던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모 말대로 좋은 수녀님들이 계셔서 처음 가는 날부터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당시 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잘해주셔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었죠. 거기다 이제 내 옆엔 아무도 없다는 충격으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실어증에 걸린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어요. 어린애가 버림받은 것도 안쓰러운다 충격으로 말까지 못하니 그 사실을 알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의사 부부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몇 년 전에 병으로 딸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딸이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성당에 꽤 자주 나오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시고 실어증을 고칠 수 있도록 병원에도 데려가 주시기도 했었네요. 그럼에도 제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었죠. 그러다 하루는 같이 보육원에 있던 언니 오빠들에게 놀림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잘해주는 편이었지만 왜 2~3명씩 나쁜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언니 오빠들도 그런 부류였어요. 말 못하는 저를 우습게 보고 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저를 놀려댔어요. 화가 난 저는 저를 놀린 오빠의 팔뚝을 물었죠. 그랬더니 말 못하는 벙어리 주제에 감히 나를 물었냐고 막 화를 내며 저를 발로 차더군요. 발로 차는 바람에 저는 바로 꼬꾸라졌고 그 틈을 타 언니 오빠들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를 때리는 언니 오빠들을 보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달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챙겨주셨던 그 의사 사모님이셨어요. 그 사모님은 맞고 있는 저를 구해주셨어요. 말 못하는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면 안 된다고 언니 오빠들을 혼내셨죠. 그 모습을 보는다 뭔가 든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맞느라 헝클어진 제 머리를 정돈해 주시면서 앞으로는 아줌마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나를 위해 나서주는 어른이 없었는데
엄마 아빠 이후로 내 편이 생겼다는 마음에 기뻤고 행복하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그 후로 저 역시도 마음을 열고서 그분들을 따르게 됐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러 성당에 자주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며 장난감을 사서 와주셨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진짜로 다시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네요. 그날도 그 사모님은 저를 보러 맛있는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육원에서 친한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챙겨주셔서 같이 먹고 선물해 주신 장난감으로 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줌마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항상 제가 애들하고 노는 걸 웃으면서 지켜봐 주셨는데 그날따라 보이지 않아 이상했었죠. 혹시 수녀님들하고 계신가 해서 성당 곳곳을 찾아봐도 아줌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화장실에 계신 것 같아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바닥에 쓰러져 계신 아줌마를 발견했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신 걸 보는데 일단 어른들한테 알려서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겠다 이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뛰쳐나가 수녀님들께 지금 화장실에 아줌마가 쓰러져 계신다고 알렸네요. 이후 구급차가 와서 아줌마를 모시고 갔고 빠르게 병원에 가 응급조치를 한 덕분에 큰 이상 없이 의식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3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쓰러져 있던 아줌마를 구하기 위해 3년간 닫혀 있었던 제 말문을 스스로 열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위급한 상황이 오니 저도 모르게 말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말을 하게 된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제가 말문이 열려 아줌마를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줌마와 아저씨는 저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셨어요. 제 덕에 살 수 있었다면서 저를 꼭 끌어안고 고맙다는 말씀을 수없이도 하셨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저희 보육원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성당에 있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딸로 잘해주고 싶단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희야, 아저씨랑 내가 오늘 왜 왔는지 알아? 사실 주희 속마음이 궁금해서 왔어. 아저씨랑 아줌마는 주희랑 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주희는 어때?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놀랐지? 그런데 아줌마랑 아저씨는 주희를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 딸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 주희가 마음이 아파서 말문을 닫고 조용히 지내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상처받는 일 없이 우리 딸이 돼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때? 그래도 잘 모르겠어? 옛날에 아줌마 엄마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인연이 있는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줌마가 병원에 있는데 그 말이 떠오르면서 자꾸 주희 얼굴이 생각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줌마 아저씨가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얼떨떨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금방 적응해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아줌마의 말을 듣고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집의 딸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된 날 힘들었던 일은 다 잊고 이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저를 딸처럼 생각하며 잘해주셨었는데 정말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있나 보다 싶었죠. 이렇게 부모 자식으로 다시 연을 맺게 됐으니까요.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게 된 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남들에게 잘 다가가지도 못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다 보니 제 성격도 긍정적이고 밝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도 좋아졌고 과거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저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네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상처 없이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낳은 친딸이니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말라며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명문대에 입학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탄탄대로를 걷게 된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한 직장 선배였는데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까워졌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했죠. 처음에 사귈 땐 그냥 좋은 남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만나다 보니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중하고 또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잘 느껴져서 이 사람을 놓치기가 아까운 거예요. 앞으로 제 평생을 함께해도 좋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어요.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 친척집을 전전하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지금 부모님을 만나 입양된 것까지요. 숨기려면 숨길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놨네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고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해줬어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힘들었을 텐데 지난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땐 정말 놀랐어요. 그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제 남자친구는 저의 가슴 아픈 과거까지 다 이해하며 감싸주었고 저는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아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요.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반대하실까 걱정이 됐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뵙던 날, 어머님은 저에 대해 미리 얘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느라 고생했다고 저를 토닥여 주셨네요. 저희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내심 염려가 컸었는데 진심으로 저를 대견해 주시고 저희 결혼도 찬성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양가 어른들의 허락까지 받고서 저와 그 사람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쁘고 정신없을 때 남자친구가 형님들을 뵙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 삼형제 중 막내로 두 분 형님들 모두 의사셨어요. 형님들 모두 결혼하셨는데 특히 형수님들이 막내 동서가 궁금하다고 결혼 전에 한번 얼굴을 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제일 며느리 중에 막내인데 가족 되기 전에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바쁜 시간에 쪼개서 예비 아주버님과 형님들을 뵈러 갔죠. 그렇게 저희는 큰아주버님 댁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버님들은 물론이고 의사 사모님인 형님들까지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고 해주셨네요. 그 말을 듣는데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들과 형님들까지 좋은 분이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어 며느리들끼리 따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형님들이 제게 궁금한 게 많으신지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직업과 출신 학교, 대학을 물어보셔서 다 대답해드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큰형님이 부모님은 어디 사시고 무슨 일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입양하라는 걸 숨길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시 어른들도 다 알고 계시고 숨길 일도 아니라서 그냥 솔직히 말하자 싶었죠. 앞으로 가족이니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지금 부모님이 절 입양해 주셨고요. 뭐야, 그럼 막내 동서 고아라는 말이야? 네, 그렇지만 지금 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셔서 고아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정말 부족함 없이 친부모님 이상으로 키워주셨거든요. 양부모님 얘기가 뭐가 중요해? 어쨌든 막내 동서가 고아에다가 예전에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게 중요하지.
이 사실 아버님 어머님도 아시는 거야? 네. 인사드리러 갔을 때 다 말씀드렸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알고 계세요. 두 분 다 알고 계신다고? 와,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네. 뭐 어떻게 우리 집에 고아 며느리를 들일 수 있어? 큰아들, 작은아들 다 의사에다가 며느리들이 어떤 집안 출신인데. 아니, 우리가 고아랑 급이 맞기나 해. 그때부터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가 고아는 아니에요. 저를 입양하셔서 키워주신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고아라는 말씀하시는 건 좀 듣기 거북하네요. 막내 동생 웃긴다. 낳아준 엄마 아빠 없으면 다 고아지. 양부모 살아계시다고 뭐가 달라져? 그리고 동서가 듣기 거북하면 어쩔 건데? 지금 형님이랑 나만큼 불편해? 우리가 다 어떤 집안 딸인데 고아랑 같은 급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나 애들한테 막내 동서 들어온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느 집 딸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 너 보육원 출신이라고 해야 돼? 나 너무 쪽팔린다고. 두 형님들은 제 앞에서 길길이 뛰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2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고아였던 게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급 떨어진다며 막말하는 걸 들으니까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형수님 두 분 모두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걸로 사람을 차별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땐 저를 반겨주더니 나중엔 제게 막말하던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님들을 만나고 난 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망설여졌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분명 속상해하실 거고 예비 신랑에게 말하자니 결혼하기도 전에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것 같아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며칠 동안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두 형님들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의사사모 형님들만 빼면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들까지 모두 다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뭐라고 해도 남편과 다른 가족들을 보며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양가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를 고아라고 무시했던 형님들은 결혼식장에 오셔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드레스가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하시더군요. 갑작스럽게 달라진 태도에 적응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었죠.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 날이었어요. 작은 형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작은 형님. 잘 지내셨죠? 그래, 신혼여행 갔다 왔지? 다녀왔으면 나랑 큰형님한테 인사부터 해야지. 네 사람이 먼저 전화해야겠어? 죄송해요. 어제 저녁에 와서 양가 어른들께는 전화드렸는데 형님들께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피곤해서 그냥 잠들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내일쯤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결혼식 끝났으니 형님들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그래. 그런 예절 하나도 못 배운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양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셨나 보네. 안 그래도 막내 동서 결혼식도 했고 어머님이랑 우리 집안 며느리들끼리 한번 뭉쳐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막내 동서도 괜찮은 거지? 그럼요. 제가 대접해야죠. 원하시는 식당 알려주시면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알았어. 그럼 큰형님이랑 상의하고 알려줄게. 이만 끊어. 작은 형님과 약속을 잡고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까진 저에게 차갑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먼저 연락을 주셨다는 게 좋은 의미 같았거든요.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면 저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작은 형님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예약도 해놓고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만나기로 한 지 몇 시간이 지나도
형님들은커녕 어머님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형님들께 전화를 드려봐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물론이고 형님들 2분 다 시댁에 계시는 겁니다. 제가 들어서자 형님 2분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순간적으로 나를 따돌린 거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들도 다 여기 계셨네요. 어머, 막내 왔니? 오늘 약속 못 나온다더니 어떻게 왔어? 급한 일은 잘 해결됐어? 급한 일이라뇨? 저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어머님. 형님이 알려주신 약속 장소에서 3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 댁에 와본 거예요. 제 말에 형님들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 못했던 거겠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막내 급한 일 있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애가 왜 3시간을 넘게 기다려? 큰애랑 둘째가 말 좀 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 그러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희가 약속 잡다가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렇지, 동서? 네, 맞아요. 제가 약속 장소를 깜빡하고 잘못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가 오래 기다렸나 봐요. 동서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서 어떡해? 다음엔 이런 실수 안 할게. 미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약속 장소를 깜빡하면 어떡해? 그리고 니들 말로는 막내가 급한 일 있다고 그랬다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글쎄요. 어머님, 제가 그럼 날짜를 잘못 들어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실수가 많았네요. 이해해주세요, 어머님. 동서도 이해하지? 그래. 사고가 있었다니까 막내 너도 오해하지 말고 마음 풀어라. 그리고 너희도 앞으로 약속 잡을 때 실수하지 마로. 막내만 혼자 기다리게 하면 어떡해. 또 니네들이 자주 만나는 건 알겠다만 그래도 막내도 껴서 같이 자주 보고 가족이 자주 봐야 친해지지. 니들이 막내 좀 잘 챙겨줘라. 알았지? 그럼요. 저랑 둘째 동서가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당분을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제게 미안하다던 형님들, 어머님이 들어가시니 표정부터 싹 바뀌더군요. 막내 동서는 눈치가 없어?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그런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약속 장소에서 3시간이나 기다렸으면 안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집에 갈 일이지. 뭐하러 어머님 댁까지 찾아와? 우리가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났을 땐 다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눈치도 없는 거야. 그럼 지금 2분 일부러 저 따돌리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그러신 거예요? 저는 설마 하면서도 아니길 바랬는데. 막내 동서도 한번 생각해봐. 우리 같은 사람이 뭐하러 너 같은 천연 출신이랑 시간을 내서 만나겠어? 어머님이 한번 보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자리 만든 척 한 거지. 그리고 눈치가 있으면 좀 눈치껏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 고아라 눈치를 밥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알아들었으면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해. 시어머니가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형님들의 태도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고아라며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솔직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님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마음도 싹 다 정리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결혼 후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형님들 얼굴 보는 건 불편했지만 시부모님도 계시고 게다가 시집 가고 나서 첫 명절인 만큼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음식도 만들고 어머님 좀 도와드리려고 일찍 갔더니 이미 형님들이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다가 제가 나타나자 표정 싹 바꾸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영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영어로 인사하는데
너무 어이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사람이 진짜 당황스러우면 할 말을 잃게 되잖아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계속해서 영어로 인사하며 질문을 쏟아냈는데 황당할 노릇이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가만히 있으면 저를 더 무시할 것 같은 마음에 저도 영어로 인사해줬더니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대화 없이 전을 붙이고 있는데 대뜸 큰형님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빤히 보길래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큰형님,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거라도 있을까요? 아니 뭐 동서가 잘못한 건 없는다. 아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긴 건 동서 잘못인가? 동선 진짜 보면 볼수록 지질이 복도 없게 생겼네. 복 없게 생겼단 말 많이 들었지? 큰형님의 어이없는 질문에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저 정말 살면서 그런 질문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지질이 복도 없게 생겼다니 그게 동서 사이에 할 말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형님, 그 말 진심이세요? 아니, 장난이라도 어떻게 사람 앞에다 놓고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뭐야? 지금 동서 우리한테 화내는 거야? 형님이 느낀 걸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과민 반응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동서가 복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죽었겠어. 다 타고난 복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난 동서 때문에 우리 집안에 들어올 복도 날아갈까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래, 둘째 동서가 맞는 말 했네. 까놓고 말해서 동서 복 없는 거 사실 아니야. 뭐 본인 말로는 양부모님 만나서 잘 컸다고 하지만 진짜 복 있었으면 고아되는 일도 없었겠지. 안 그래? 가뜩이나 복 없는 사람 들어와서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쪽박 차는 건 아닌지 몰라. 이게 무슨 일이니 진짜. 두 형님이 상상도 못한 말을 하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주방으로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들 미쳤니? 큰애 작은애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저는 일단 어머님을 진정시켜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거 나봐라. 지금 쟤네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쟤네가 진짜 정신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누가 누구한테 지질이 복이 있네 없네 헛소리를 대. 어머님, 솔직히요. 저희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막내 동서 부모도 없이 자란 거 맞잖아요. 일은 됐다고는 했지만 낳아준 진짜 부모도 아닌데 그 정도면 고아 아니에요. 첫째 형님의 그 말에 시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육전을 그 얼굴에 던져버리셨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시고 만 거죠. 첫째 너 조용히 안 해. 너 얘가 누군지 알아? 얘가 어느 집 딸인 줄 알고 그런 막말을 해. 얘네 부모님 알면 니들 다 찍소리도 못해. 알아. 어머님이 폭발하듯 화내내셔도 두 형님들 깨닫는 것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봐야 고아 아니에요. 고아가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저 정말 섭섭해요. 저나 둘째 동서나 이 집에 시집와서 지낸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어머님은 저런 근본도 모르는 애 편 만드세요? 첫째 형님의 말에 시어머님의 화가 제대로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대로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네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 막내가 어느 집 딸인 줄 알아? 얘 평원잔 딸이야. 어머님, 어떻게 제 뺨을 때리세요? 아니, 그건 그렇고 방금 막내 동서가 어디 딸이라고 하셨어요? 얘가 큰애 네 남편이랄 평원장 딸이라고.
막내 동서 아버지가 그 병원 원장이야. 막내 입양해서 키워주신 아버지가 병원장이라고. 이제 알겠어? 뺨 맞은 큰형님은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지 눈을 껌뻑거리고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두 형님들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차셨죠. 내가 저번부터 막내 잘 챙기라고 했지? 고아라고 무시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면이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님이 계신데 막내가 왜 고아야? 잘 지내라고 말하면 알아듣고 가까워질 줄 알았더니 나 모르는 사이 괴롭히기까지 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막내야. 안 그래도 네 큰아주버님이 너희 아버지 병원으로 옮긴다길래 명절에 다 모였을 때 얘기해 주려고 했었어. 근데 큰며느리가 이럴 줄 내가 알았겠니? 내가 그동안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켰다.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잘못하신 게 뭐가 있다고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닌데요. 시어머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들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순식간에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막내 동서, 그런 집안 딸이었으면 미리 말을 좀 하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동서한테 말실수했잖아. 지금까지 동서한테 함부로 말했던 거 미안해. 용서해 줄 거지? 아, 그래. 우리가 구하라고 했을 때 이런 집안 출신이다 말했으면 됐잖아. 진작 말했으면 좋았을걸. 나도 사과할게. 미안해, 동서. 형님들의 사과를 듣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병원장 딸인 걸 말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고아라고 처음부터 사람을 무시한 게 문제죠. 됐어요. 이런 사과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아빠가 병원장인 걸 늦게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형님들이 고아라는 것만 듣고 저를 판단한 게 잘못하신 거죠. 솔직히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저 고아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사과하고 끝내시겠다고요? 저는 두 분 사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제가 딱 잘라 말하자 두 형님들이 그제야 심각함을 느꼈나 봅니다. 전세 역전되어 저를 붙잡고 잘못했다며 빌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 남편과 아주버님들, 아버님까지 이 상황을 다 알게 되셨고 두 분의 아주버님은 같은 식구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형님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구하라고 처음부터 저를 깔보던 형님들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비는데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진짜 가관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난 뒤 형님들은 계속 저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큰형님은 당장 병원에서 본인 남편이 손해볼까봐 전전긍긍하며 매일같이 찾아와 빌었어요. 문자에 전화에 집으로까지 찾아오는데 저는 끝까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경찰 불러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더군요. 가방에 옷에 명품 선물은 지금도 보내고 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명품살 정도의 돈은 저한테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돈으로 해결하라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진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불리할까봐 면피용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맛 좀 더 보여줄 예정입니다. 고어라고 사람 깔보고 함부로 판단한 벌 톡톡히 치러야죠. 저를 보고 무시하던 형님들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더 예의 있게 매너 있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지금까지 제 인생 이야기 그리고 통쾌한 복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도할게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